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10여 년 전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죠. 시댁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단란해 보였고 특히 큰며느리인 형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드디어 나한테도 동서가 생겼네.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봐요. 그렇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형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진 풍파를 겪으며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과 격려를 얻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몇 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던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먹을 밥상을 차렸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가고 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지금 시간 있니? 집에 좀 와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평소 60대 같지 않게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뭔가 많이 지쳐 보이셨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더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더군요. 둘째야, 너 큰애 일 들었니? 큰애라면 큰며느리이자 제 형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보다 나이가 3살 많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베테랑 주부였어요. 형님은 늘 밝고 다정한, 저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모든 일을 도맡으면서도 항상 저를 배려해 줬어요. 형님이랍시고 텃세나 권위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죠. 형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헌데 그런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큰애가 바람을 피웠단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도 안 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그럴 리 없잖아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안 믿기더라. 근데 너희 시숙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큰애가 1년이 넘게 다른 남자랑 좋아 지냈대. 모텔 출입 사진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시어머니는 말씀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네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였거든요. 시아주버님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는데 과묵하지만 가정적인 분이셨고 형님은 그런 남편을 잘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벌써 서류 정리도 다 끝났나 보더라. 너희 시숙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대. 큰애도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도장 찍고 나갔다더라. 애도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걱정이다. 저는 어찌나 놀랐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단정하던 형님이 바람을 피웠다니 왜 그랬을까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때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낸들 아니?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잖아. 아마 어디 원룸이라도 얻어서 지내겠지. 자업자득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으니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긴 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괜히 속 끓이시다 어머니 건강까지 해치겠어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착하고 현명한 형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형님이 이혼하셨대. 남편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들었구나. 안 그래도 형이 어제 전화했더라.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이 바람을 피웠대, 1년 동안이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사람 겉만 보곤 모른다더니 애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아주버님이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닐까?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잖아. 모텔에서 남자랑 찍힌 사진도 있는 것 같아. 아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남편의 씁쓸한 얼굴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말할 수도 없게 무거웠고 아주버님은 정비소 일에만 매달리며 기운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우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제가 음식을 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번호까지 바꿔버렸는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시댁에 간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둘째야, 큰애. 아니, 이제 큰애가 아니지. 그 혜진이가 사온 물건들은 다 정리해서 버려라. 보기 싫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형님이 시댁에 사다 놓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치마, 찻잔, 책, 접시. 형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선물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이었죠. 아주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아주버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 다행이죠. 차라리 잘 됐어요. 바람 피운 여자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아주버님의 말씀에서 형님을 향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뿐 아니라 상실감도 크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왜 그러셨는지 변명이나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주버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바람에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질구질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증거가 확실한데 뭘 더 들어요? 그냥 내가 부족해서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었겠죠.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자 놀랍게도 이혼한 후 처음 보는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형님은 이혼 전보다 너무나 많이 야위었더군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거의 뼈만 남은 수준이었어요. 얼굴도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한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죠. 깔끔하기로 유명했던 형님이 남루한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 형님이 절 부르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형님, 왜 이렇게 야위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얼른 형님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형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동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미안한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무슨 부탁이요? 하지만 형님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계속 손끝만 내려다보며 망설이더군요. 형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형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나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작은 김밥집이라도 열어야 먹고 살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돈을 빌리러 오다니, 그것도 1,0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그동안 형님은 남한테 신세 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원래 깔끔한 성격에 늘 자기 관리 잘하고 검소하게 살아 그럴 일도 없었죠. 그런 형님이 이혼하고 석 달 만에 나타나 대뜸 돈을 빌려달라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 고시원에 있어.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한 푼 못 받았거든. 형님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15년을 같이 살았으면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을 텐데 바람 피운 죄로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형님이 정말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제 물음에 형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동서는 날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니요, 전 형님이 절대 그러실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요. 그 순간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동서라도 날 믿어줘서.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오해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형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간 동서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형님의 눈빛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님, 돈은 제가 준비해 볼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형님의 얼굴이 잠시라도 기쁜 빛이 올라왔어요. 정말? 동서 정말 고마워.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상대를 위로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은 잘 계시지? 네, 처음엔 많이 상심하셨지만 요즘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 의미심장한 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욱 궁금해졌지만 형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1,000만 원을 준비한다고 했으니 꼼짝없이 제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깨야 할 것 같더군요. 혹시 몰라 비상금 하려고 생활비를 아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형님의 그 초췌한 모습을 생각하면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형님을 배신자로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말하곤 했거든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통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형님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흘 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는데 형님이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일부러 한적한 곳을 골랐죠. 형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더군요. 며칠 전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건네자 그 속에 든 수표를 확인하며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형님이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동서. 형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목소리에 힘을 줘 말했죠. 동서, 난 정말 바람 피운 적 없어. 믿어줘. 알아요, 형님. 전 형님 믿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안 믿어도 계속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어야죠. 형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동서, 사실 내가 이혼한 진짜 이유는... 형님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란 듯 입을 다문 형님을 안심시켰어요. 형님, 계속 말씀하세요. 제 말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동서만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동서도 위험할 수 있어. 저는 알 수 없는 형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위험하다뇨? 제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다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동서가 좀 보관해줘. 그리고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다뇨? 형님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제 말에 형님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동서, 우리 시댁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 형님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곳이라뇨?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 아닌가요? 하지만 제 대답을 들은 형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죠. 저는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형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초에 아버님 돌아가신 거 말이야. 아버님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서 형님을 쳐다봤어요. 사고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사실은 어머님이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40대 젊은 남자하고. 물론 아버님이 아직 멀쩡히 살아계셨을 때 일이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점잖고 품위 있는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형님,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렇겠지, 당연해. 나도 처음엔 안 믿겼으니까. 하지만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봤고 확실한 증거도 확보했어. 형님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도 있었고요.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야. 네? 아버님이요? 응, 우연히 알게 되신 모양이야. 그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이혼하겠다고 하셨지. 그러니 어머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아버님이 재산을 꽉 쥐고 계시는데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것 같았겠지. 그랬어요? 그때 큰아들, 내 남편 말이야. 그 사람도 도박빚이 3억이나 있었어. 네? 3억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도박을 하신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정비서도 저당 잡힌 상태였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야. 형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제안을 하셨어. 아버님을 해코지하라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재빨리 제 입을 막았죠. 조용히 해, 동서. 누가 들으면 안 돼.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님을? 그래. 동서는 몰랐겠지만 아버님 앞으로 꽤 큰 금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거든. 거기다 부동산이랑 예금까지 다 합치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이 20억이 넘었어. 그 돈이면 아들 도박빚도 갚고 어머님도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범한 줄만 알았던 시댁에 그런 무서운 비밀이 있었다니. 그럼 아주버님이랑 어머니가 아버님을... 그래, 카센터를 운영하니까 차를 조작하긴 쉬웠겠지. 잘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브레이크 패드를 조작했대.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아침 평소처럼 골프를 가시다가... 형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형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어머님 생신 때문에 전부 모인 날 다들 술을 많이 마셨는데 난 속이 안 좋아서 일찍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거든.
근데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어머님이랑 그이가 서재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너 괜히 술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러다 실수한다. 아버지도 좋은 곳 가셨을 테니 다 잊고 조용히 살자. 그러니까 그이가 알아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죠. 그 돈 아니었으면 전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라고. 세상에. 내가 그때 얼른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으로 나머지 대화 녹음했어. 그 두 사람도 술이 좀 취했는지 그때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사건을 은폐했는지. 형님이 준 핸드폰에 그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형님,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인간들이 먼저 알아챘어. 어떡해요? 아마 내가 당황해서 평소랑 다르게 행동했겠지.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눈치를 챈 거야. 형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어머니가 이미 바람 피운다는 걸 알았으니까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려던 날이었어.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날 집으로 부르시더라. 음료수를 주시길래 별 생각 없이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야. 어머나, 왜요? 설마 음료수에... 그래, 수면제를 탔던 것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어. 그리고 내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고 어머니랑 남편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눈물바람이던 시어머니가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했다니 온몸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들이 날 협박했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심지어 애한테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나오는 쪽을 택한 거야. 너무 놀라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더라. 만약에 가족들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이 바람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가능한 동서는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동서만 그런 무서운 집구석에 놓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 거기다 날 위해서 이렇게 큰 돈까지 내어주는데 동서만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형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그 인간들한테 들키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거도 더 모으고 고민해 보려고. 동서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인간들 인두껍만 썼지 악마나 다름없어.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니.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가족이 아니면 누구를 믿으라는 말인지 어이가 없고 두려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님, 너무 무섭고 겁나요. 이제 어머니랑 아주버님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가능한 그 인간들이랑 마주칠 일을 만들지 마. 눈치 빠른 인간들이라 동서가 이상한 걸 눈치챌 수도 있어. 난 일단 동서가 준 이 돈으로 분식집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릴 거야.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어. 형님은 일어섰습니다. 동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그 핸드폰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2주 이상 연락이 없거든 경찰서에 찾아가. 부탁할게. 네,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이 카페를 나가신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
그것도 믿었던 어머님과 아버님이 꾸민 가공할 음모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니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그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저는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상처받을 남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다 보니까 당신 좋아하는 호떡 팔더라. 내가 품에 안고 왔으니까 아마 아직 따끈할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봐. 어머, 호떡 오랜만이네? 고마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니 갑자기 또 코끝이 찡해오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충동적인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형님 만났어. 제 말에 그 전까지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단박에 굳어지더군요. 누구? 형수님? 아니, 그 사람을 왜? 그냥 마트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럴만도 하지. 자업자득이잖아.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래? 당신 붙잡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늘어놓은 거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 형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한 거죠. 아니, 그렇게 대화 나눌 시간은 없었어. 그냥 잘 지내냐고 안부 인사만 하고 돌아섰지. 그래? 앞으로는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 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가족은 무슨,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너 혹시 혜진이 만났니?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이가 말했나?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왜요? 아니, 누가 혜진이를 너희 집 근처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혹시 연락이 와도 절대 상대하지 말아라. 걔는 이제 남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한테 괜히 말을 꺼냈나 싶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 형님은 정말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직접 찾아가 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형님을 만났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명보험 서류였죠. 그런데 수익자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 시아주버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이도 아버님 보험금을 받았다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제자리에 놨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버님의 아들이니 보험금을 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게 의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형님에게 듣기 전까지 저는 아버님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비밀로 했을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형님이 준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궁금해진 저는 조심스럽게 그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곧
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우리 벌 받겠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아, 시끄러.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 너 빚 3억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어? 사채업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너한텐 좋은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나한텐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어. 날 40년 넘게 옥죄고 살았다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엄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난 아직도 아버지가 꿈에 나오고 경찰차만 보면 무서워 죽겠다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경찰 조사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딴 소리야.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진짜 아비 노릇 해주고 갔다고 생각해. 그 덕에 네가 악마 같은 사채업자들 시달림에서 벗어났잖아. 들을수록 놀라운 두 사람의 대화에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악마는 누가 악마인데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제가 벌떡 일어나며 핸드폰을 몸 뒤로 감췄어요. 하지만 남편이 재빨리 손을 뻗어 비밀이 담긴 핸드폰을 낚아채버렸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대화를 듣고 남편이 충격받을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둘러대 보려고 머리를 굴렸죠. 자기야, 안 자고 있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핸드폰 어디서 난 거야? 당신 거 아니잖아. 그냥 예전에 쓰던 건데 청소하다가 찾았어. 근데 뭘 듣고 있었던 거야? 그냥 예전에 좋아하던 음악 파일이 들어있길래.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남편은 이미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내가 들은 게 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엄마랑 형 목소리였잖아. 이거 당신 핸드폰 아니지? 어디서 났어? 그게 사실은 형님이. 그러자 남편의 눈동자가 번뜩이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은 남편을 달래기 위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오해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근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야. 알겠어?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저를 향해 확인하듯 다시 한번 말했어요. 조금 전에 들은 건 전부 잊어.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저는 기겁하며 소리쳤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당신도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한패였던 거야? 닥쳐! 애가 듣겠어. 남편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괜히 설레발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난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한 얼굴로 아버님 제사상에 절을 할 수가 있어? 미쳤어. 미쳤다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나중에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서.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 이미 보험금 받았잖아. 나도 공범이 돼버린 거야. 형이 나도 같이 꾸민 일이라고 하면 다들 믿을 거라고 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았다고.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착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도 침묵했다니. 그 보험금 받은 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당신도 혹시 도박했어? 제 말에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사실은. 저는 남편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곧 마주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회사 여직원하고 회식하다가 딱 한 번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당신이랑 회사에 전부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그 여자가 자긴 회사도 그만둬야 하니까 위자료랑 생계비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여자 떼어내려면 돈이 필요했어. 당신이 모르는 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저지른 실수를 덮기 위해 아버님의 보험금을 몰래 받았고 결국 그 일로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거라고. 딱 한 번 실수로 애랑 당신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근데 그때 받은 보험금이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결국 당신 잘못 덮으려고 아버님 죽음을 모른 척했다는 말이잖아.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죠. 그럼 형님한테 불륜이라고 누명 씌워 내쫓은 것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형수님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것 같더래.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고민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 말에 제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처리라니? 15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죽이진 않았잖아. 그냥 쫓아낸 거지.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쫓아낸 거라니.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파탄내놓고 목숨을 살려줬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 그러자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더니 일어나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숙아,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뭔가를 밝힌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진 않아. 형사님도 이미 나갔고 우린 그냥 조용히 살면 돼. 말도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가짜 평화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난 일을 들춰서 당신한테도 충격 주고 우리 엄마랑 형은 감옥에 가고. 그래서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어? 누굴 위해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만해! 남편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앞으로 절대 형수님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일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 그러다 형이랑 엄마가 눈치채는 날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알겠어?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턱을 잡아 올리고 이를 갈며 말했어요. 대답해, 알겠냐고? 알았어.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서 빼앗은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그대로 망가뜨릴 생각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출근을 늦게 하겠다며 회사에 연락하더니 아들을 먼저 학교에 보냈죠. 그러고는 저를 안방으로 유인해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애는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할게.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갔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 당신 지금 나를 감금하는 거야? 감금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당신이 형수님처럼 되는 걸 막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장 이 문 못 열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뭐가 우리 애랑 가족을 위하는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핸드폰도 당신이 완전히 마음 바꾸면 그때 돌려줄게. 화장대 위에 편의점에서 산 빵이랑 김밥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걸로 버텨. 일찍 들어와서 저녁 차려줄게. 남편은 어느새 제 핸드폰까지 가져갔더군요. 이럴 수가. 내가 우리 집에 감금되다니. 그것도 남편 손에.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린 후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정말 형님처럼 비참하게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새 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인터폰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른 달려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계속 대답이 없자 이번엔 누군가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안에 있지? 괜찮아? 형님이었어요. 그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쳤죠. 형님, 저 여기 갇혀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집 비밀번호가 뭐야? 그 말에 제가 열심히 비밀번호를 불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 삑삑거리면서 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형님이 제 말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형님이 외쳤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잠깐만. 내가 어떻게든 들어갈게. 그러더니 잠시 후 형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열쇠 수리 기사님과 함께였죠. 형님은 저에게까지 들리도록 기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열어줄 테니 안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기억을 못하시네요.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열쇠 기사가 문을 여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혹시 그 사이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오실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몇 분 후에 문이 열렸어요. 형님이 안으로 들어오다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동서,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이걸 어쩌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신발장 안에 공구함이 있어요. 거기에 장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예 못을 뽑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형님이 한참을 자물쇠와 씨름한 끝에 드디어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형님을 껴안았어요. 형님 고마워요. 형님 덕에 살았어요.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그냥 넘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이가 어머니랑 아주버님이랑 한패였어요. 뭐라고?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겁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재촉했어요. 그렇다면 이럴 시간 없어, 동서. 빨리 나가자. 서방님 들어오면 큰일이야.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형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형님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갈듯이 말했어요. 서방님까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동서,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네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이가 형님이 준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혹시 몰라서 그 안에 든 음성 파일은 이메일로도 전송해뒀거든. 이대로 바로 경찰서로 가자. 저는 형님을 향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형님의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죽인 쓰레기들과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남편. 그들과는 절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형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형님이 굳은 얼굴로 스피커폰을 켜며 대답했죠.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이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형님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지금 형수님이랑 같이 있죠? 빨리 바꿔주세요. 아니요. 동서를 왜 저한테서 찾아요? 최근엔 만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파트 CCTV에 다 찍혔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애엄마 데려간 거 다 알고 있어요. 형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뭐 그럼 감금당한 사람을 그냥 두고 봐야 했어요? 그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형수님이 뭔데 참견입니까?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말아요. 남의 가정사? 온 가족이 짜고 아버지를 해코지한 게 가정사입니까? 전화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형수님!
그런 헛소리 하시면 이번엔 정말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조심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충고입니다. 미숙이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세요. 그럼 없던 일로 하고 형이랑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죠. 저도 급하게 내려 그 뒤를 쫓아갔어요. 경찰서에 들어간 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문사, 어머니와 아주버님의 공모, 형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일, 그리고 제가 감금당한 사실까지요.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의 말을 듣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증명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형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 이메일에 음성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형님은 형사가 건넨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하고 음성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 녹음을 듣던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일단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어머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줄줄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절 보자 소리치며 다가왔어요. 여보! 하지만 형사가 그런 남편을 막아섰죠. 잠깐만요. 지금 사건 접수 중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와 이야기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항의하고 시어머니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며느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죠. 그때 형님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몹쓸 짓 한 게 단순한 가족 문제인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여유를 되찾은 얼굴로 말했어요. 뭐? 너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니? 너 바람나서 쫓겨난 걸 왜 우리 탓을 하면서 일을 갈아?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모든 게 거짓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형님이 자신을 쫓아낸 시댁 식구들에게 앙심을 품고 모함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집사람이 저 여자한테 속아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러자 담당 형사가 단호한 말투로 소리쳤죠. 자, 모두 진정하세요. 일단 따로따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아들 생각해. 아빠가 감옥에 가면 애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고. 남편의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짓 위에 만들어진 행복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어리석은 소리는 당신이 하는 거지. 언젠가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렇게 아이 걱정이 된다면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죠. 그때 형사가 말했어요. 일단 녹음 파일 분석하고 고인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신고자 2분은 귀가하시고 나머지 3분은 조사실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지 막무가내로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형수님의 복수심에 이용당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당신이 바람피운 사실 숨기려고 아버님 사건 눈 감아준 다음부터 이미 우리 가족은 망가졌어.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형님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오열하는 소리와 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2사람에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남편은요? 남편분도 증거인멸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난 이제 당신 무서워서 따로 만나고 싶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미수가,
길게 얘기할 생각 없어. 할 말만 해. 그래, 우리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워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혼하자는 거지? 당연하지.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나를 가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가족들이 날 공범으로 만든 거라고. 당신이 똑바로 살았으면 그런 일에 얽힐 일도 없었겠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그래도 애는 가끔이라도 만나게 해줘. 그건 아이가 결정할 일이야. 애가 원한다면 막진 않을게. 그렇게 저희는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혼에 합의하게 됐어요. 혹시나 남편이 뻔뻔하게 버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마지막까지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진 않았는지 재산 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잘 정리했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난 결혼 생활 내내 한결같이 당신 믿었는데 당신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엄청난 비밀을 숨기려고 나를...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땐 행복했잖아. 다 지난 일이야. 그런 추억으로 지금의 잘못을 가릴 순 없어. 남편과 저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후 재판이 진행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불륜 상대도 조사를 받은 모양이더군요. 어머니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그 돈으로 갈비집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40년 넘게 산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내연남의 사업 자금을 대주다니. 어머님의 추악한 민낯에 혀를 내둘렀네요.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세 사람은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어요. 모두 자신들의 죄를 후회한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 선고가 내려졌어요. 사건을 실행한 아주버님에게는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시어머니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자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억울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건 전부 다 내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 시어머니는 모든 죄를 아들에게 미루려 했어요. 남편에 대한 도리만 저버린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모성도 잃어버린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보험금 수령 내역, 불륜의 증거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는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저를 감금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이 고개 숙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형님의 제안으로 함께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다행히 솜씨가 좋은 형님 덕분에 가게는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저 혼자서 아이 키우기에도 부족함 없이 돈벌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형님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됐죠. 언니도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겪지 않았다면 좋았을 아픈 기억이지만 그 덕에 저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모범수로 가석방된 것 같더군요. 물론 아직도 남편을 떠올리면 무서운 기억에 소름이 돋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준다면 저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저와는 이미 끊어진 인연이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응원하듯 남편도 저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보람찬 하루를 보냅니다. 부디 여러분도 괴로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점에 선 저희 두 여자와 아이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따뜻한 여러분의 응원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